기초인문과정 4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약 강론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계약 총론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했죠. 그리고 계약의 해제와 해지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계약 강론에서는 매매에서 매매 예약하고요. 계약금 봤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너뛰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세부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매매에서 마지막으로 개념을 잡아두셔야 될 게 환매라는 제도입니다. 환매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걸 되사오는 거예요. 그게 환매예요. 물건을 판 놈이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되사가는 건데 첫째,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아요. 매매. 얘가 매도인이에요. 얘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일방적으로. 따라서 매도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을은 물건을 샀는데 얼마 있다가 갑이 일방적으로 되사가 버려요. 그럼 뭐 황당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기려면 갑과을이 매매할 때 따로 특약을 해야 돼요. 이걸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통해서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그 받은 돈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환매권이죠. 그리고 환매대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매매대금은 1억, 환매대금은 2억 뭐 이렇게. 그죠? 약정할 수 있고. 환매했을 때 갑이 기존에 받았던 매매대금에 이자가 있을 것이고요. 을은 물건을 넘겨받아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안 돌려줘도 돼요. 그건 통쳐요. 그걸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 자, 이렇게 환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각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며, 세 번째, 그러려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매도인은, 환매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주고 환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용어 하나, 상계라는 제도가 나와 있어요. 상계는 그냥 퉁치는 거죠. 갑이 을에게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갑이 을에게 5천만 원 채무가 있더라.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고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더라. 그런 경우에 5천만 원을 1억을 갚고 5천만 원을 다시 갚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은 액수 5천만 원에서 퉁치면 되죠. 그 퉁치는 걸 상계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퉁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받을 게 있고 1억 받을 게 있고 또 5천만 원을 줄 게 있으니까 대등의 5천을 까고 나한테 5천만 원만 줘. 갑의 상계가 되겠죠. 반대로 우리 갑에게 야, 내가 너한테 1억을 갚을 게 있고 5천을 받을 게 있으니까 퉁치고 5천만 갚을게. 을이 상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갑은 을에게 1억 채권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을은 갑에게 5천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에서 갑이 5천 퉁쳐 5천만 갚아 이렇게 갑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을이 갑에게 야, 5천 퉁치고 나 5천만 갚을게 이렇게 상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을 좀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갑이 상계하면 요 1억이 자동이고 을의 5천짜리 채권이 수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을이 갑에게 상계를 하게 되면 을의 요 5천 채권이 자동 채권이 되고요. 갑의 1억 채권이 수동 채권이 됩니다. 이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의 개념. 상계는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 채권.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이 수동 채권. 이렇게 개념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할 때 이게 개념이 나와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정리. 상계라는 것은 퉁치는 거다. 일방적인 거다. 두 번째, 대등액을 퉁친다. 그럼 그 대등액만큼 소멸한다. 세 번째, 일방적인 거고요. 갑도 상계할 수 있고 을도 상계할 수 있는데 이때 상계를 하는 사람의 채권이 자동 채권이고 상계를 당하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 한다. 여기까지는 좀 용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환매기간이라고 환매특약 등기, 환매권 행사 방법 같은 것들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래서 환매 개념을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계약이 교환이죠. 자, 우리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한쪽은 재산권을 넘겨주고요.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매매죠. 그럼 교환은 뭐냐? 둘 다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에요. 당사자 쌍방이 돈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넘겨줄 것을 약속. 돈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넘겨줄 것을 약속. 그게 교환이죠. 그래서 이게 교환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매매에서 대금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금전이어야 된다. 왜? 금전 이외의 걸 넘겨주기로 하면 교환이니까. 그래서 매매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일 것이라는 이유가 이 교환계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B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이런 게 교환이에요. 자, 그런데 교환, 약속만으로 성립하죠. 낙성. 둘 다 채무가 생기죠. 쌍무. 주거니 받거니 하죠. 유상.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계약서 쓸 수도 있어요. 분류식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에요. 두 번째, 교환 계약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A 토지가 2억짜리예요. B 건물은 1억짜리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환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액이 있단 말이에요. 차액. 이 차액이 지금 1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1억짜리 C토지.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요 돈을 보충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을 뭐라고 부른다? 보충금. 교환계약은 이렇게 개념하고요. 보충금이라는 개념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계약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보기 전에 먼저 대차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차. 대차라는 건 뭘 빌려주고 빌리는 거예요. 빌려주고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고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차가 민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임대차만 우리 시험법입니다. 근데 임대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개도 좀 개념 정도는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소비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소비물. 그러니까 소비물을 빌린 사람은 그 소비물을 소비하고, 자, 이 소비물은 소비를 해버렸으니까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동종류 물건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소비대차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떨어졌네. 이게 소비대차예요.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대체물, 소비물, 즉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넘겨주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소비한 다음에 동종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이게 소비대차예요. 그래서 소비대차의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예요. 빌린 돈을 내가 쓰잖아. 그리고 같은 액수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금전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무이자로 빌리면 무상이 되는 거고요. 이자를 주기로 하면 유상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객체로 한다. 반면에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비소비물을 객체로 해요. 그러니까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뭐라고요? 비소비물을 객체로 한다. 따라서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한다. 차이는 뭐냐?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입니다. 그래서 유상사용대차라는 건 없어요. 유상사용대차는 임대차예요. 무상임대차라는 건 없어요. 무상임대차는 사용대차예요.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다 똑같은데 사용료를 주냐 안 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대차가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로 가봅니다. 임대차는 뭐냐?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하는가라 그랬죠. 자, 한쪽은 목적물 사용 수익을 약속해요. 이러이러한 물건의 사용 수익을 약속해요. 아, 이 물건 쓰게 해주겠다. 그럼 상대방은 뭘 약속할까요? 사용료를 주겠다. 이게 임대차예요. 이 차임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세 같은 거죠. 월세. 렌터카 한번 생각해보세요.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의 사용 수익을 약속하죠. 그럼 빌리는 사람은 렌트비 지급을 약속하잖아요. 이런 게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사용료, 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럼 반드시 유상이잖아요. 차임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차임 지급이 임대차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차임 지급이. 그 다음, 이게 임대차의 뜻이고요. 계약 성질은 뭐예요? 낙성이죠. 약속만 확립하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니까 분료식이죠. 주고받잖아요. 유상이죠. 둘 다 채무 생기잖아요. 쌍무죠. 그 다음에 채권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권계약은 뭐냐 하면 자, 물건의 사용식을 약속하는 사람, 집주인, 임대인이라고 부르죠. 전월세 사는 사람,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때 임차인에게 임차권이 생겨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채권이라고. 그래서 이 임차권은요.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청구하는 권리.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 아니고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야 계약대로 네 물건을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당사자에게 채권이 생기는 걸 채권계약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이 차임은 꼭 금전 아니어도 됩니다. 금전 아니어도 된다. 땅 빌려서 경작을 하고 1년에 수확한 쌀 2가마니 보내겠다. 이것도 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전에 하나지 않고요. 또 목적물도 반드시 임대인 소유여야 되느냐? 아니어도 됩니다. 매매도 타인 물건 매매 유효하다 그랬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물건 임대차 계약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왜? 임대인은 자기 물건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건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과정에서 요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권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은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했고 을은 월세 지급을 약속을 했어요. 자, 을에게는 임차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채권이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매각을 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이다, 나가달라. 하지만 을은 병에게 채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왜?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주장하는 힘,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뭐라고요? 대항력. 채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적어도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해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라는 타이틀입니다. 1번, 2번 읽어보시면 좀 내용이 나오고요. 구체적 대항력은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 주택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요.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열쇠를 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더라. 그게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가 됩니다. 대항력 개념은 쭉 말씀드렸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되고요. 자, 이때 목적물은 비소비물이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동산. 자, 임대차는 물건 일부도 가능합니다. 또 목적물이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요. 차임을 반드시 지급하되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이 나왔어요. 자, 우리 존속기간 오래됐죠. 권리,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 또는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거, 계약 또는 권리 존속기간이 나오죠. 이 존속기간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 최장은 뭐였었죠?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이게 최장이었죠.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 몇 년보다 단축했다면 그 몇 년까지 연장한다. 이게 최단이었죠. 두 번째, 존속기간을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으면 역시 두 갈래.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또는 권리나 계약을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시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권에는 최단이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기간이 정해졌었고요. 전세권은 최장 10년이 있었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기억 나면 그게 이상한 거야. 나는 기억이 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거. 기억 나시는 분은요. 본인 다시 한번 이상한 거야. 나는 왜 기억이 나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존속기간은 최장, 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 그랬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권리나 계약을 언제든지 소멸시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갱신이 있잖아요. 갱신은 민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약정갱신, 법정갱신, 묵시갱신. 그다음에 갱신의 간접적 관계. 갱신의 간접적 관계는 수단이 두 개죠. 이 세트라 그래, 세트. 갱신 청구권 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세트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이 기본적인 뼈대.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주임법, 상임법에는 따로 뭐가 있었어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권리나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총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고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럼 민법상 임대차는 어떤 경우가 있냐? 최장 최단 기간이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규정이 없고 이것도 규정이 없어요. 그 당사자가 알아서 정하면 돼요. 자, 문제가 최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최장 기간이 규정이 없을 때 몇 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50년, 100년, 1000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나아가 영구무한 가능하냐? 영구무한. 영구무한의 임대차가 가능하냐? 자, 이거는요, 학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채권이 생기잖아요.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잖아요. 따라서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은 성질상 안 된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판결했고요. 이걸 올해 시험 문제 냈죠.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었던 내용을 올해 출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장 존속기간도 최단 존속기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2번.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 기간이 있냐 소멸시킬 수 있냐? 소멸로 가요. 소멸. 그래서 635조에 보면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해지 통고. 언제든지. 다만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을 했는데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내일 당장 나가라 하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대 상대방에게 마음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요. 그 시간이 6달짜리가 있고 1달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어요. 5일짜리는 동산 임대차잖아요. 그럼 6달이나 1달은 부동산 임대차겠죠. 두 번째, 부동산 임대차에서 토지건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지나야 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달이 지나야 됩니다. 임대인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차인은 다른 거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6달 여유를 준 거예요. 반면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여유를 1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지난 다음에 해지가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달이 지난 다음에 해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고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다. 두 번째,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기간은 없고 소멸로 간다. 언제든지 당사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게 계약 해지 통고라는 제도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6달 또는 1달. 이렇게 존속기간 및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임대차 확인하시고, 쭉쭉 넘어가면 갱신이 나오겠지요.
자, 갱신은요. 첫째, 약정갱신 가능하죠. 민법상 임대차 약정갱신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묵시의 갱신도 규정을 해놨어요. 639조. 자,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은요. 요건과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자동갱신 되느냐. 요건. 자동갱신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639조 조문을 보면 나와요. 간단해요. 기간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어요. 48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렌터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죠. 근데 임차인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요. 기간이 끝났는데 렌트카 렌트 기간이 끝났는데 48시간이 지났는데 렌트카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 지났다 연장을 하든 반납을 하든 해라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 일을 하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딱 감이 오죠. 렌터카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는데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렌터카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문제는 뭐예요?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건 이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 어느 정도예요? 1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판사도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소송해요. 소송해야죠. 물론 이제 렌터카 약관에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약관 당사자 간에 약관의 문제고. 일단 상당 기간에 어느 정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하는구나. 그러면 임대차는 갱신이 되는구나. 자, 이때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하고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갱신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도 마련되어 있어요. 지상권처럼. 다만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토지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토지임대차. 그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어요. 기간을 20년으로 했어요. 자, 20년이 딱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이 땅에 을 소유 건물이 있네. 을은 기간 연장하고 싶겠죠. 재계약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재계약 안 되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복구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멀쩡해. 지금 이제 20년밖에 안 됐어. 을은 아까워 건물이. 땅 계속 사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갱신을 청구하겠지요. 근데 갑이 거절을 해. 그러면 이때 을은 그래 건물 사라. 요 283조. 이게 지상권에 있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여기서 뭘 기억하자 그랬죠?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갱신을 청구했을 때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거절하면 건물 사야 되네.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된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에는 갱신 방법이 세 가지다. 약정갱신, 자동갱신, 묵시갱신, 법정갱신, 토지임대차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과정에서 임대차에서 보실 거고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 뭐죠?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쭉쭉쭉쭉 넘어가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입문서로서 기본 틀 잡으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5번째. 요 개념 잡아야 됩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는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생겨요. 이 임차권을 팔아먹는 게 임차권 양도예요. 임차권을 팔아먹는 거. 반면에 전대차는 을과 병이 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차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보세요. 계약서에 임대인 갑, 임차인 이렇게 을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임차권을 양도하면. 다시 말해서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갑, 병과의 계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갑병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바뀌면서 을은 이 계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게 임차권 양도예요. 반면에 전대차는요.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있고 을병 간에 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대차예요. 조금 다르죠.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갑병과의 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임차권 양도고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을병 간에 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게 전대차입니다. 개념 잡으셨죠? 두 번째, 계약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계약 당사자가.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 을이 양도인이고 병이 양수인이에요. 전대차의 경우에 을이 전대인이고 병이 전차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갑이 아니고요.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계약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에게 빌려줬는데 잘 사용하고 있나 봤더니 병이 사용하고 있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나는 을을 사용하라고 빌려줬는데 엉뚱하게 내가 모르는 병이라는 놈이 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짜증나 안 나? 나겠지.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려면 을은 임대인 동의받아라 라고 해놨어요. 동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임차권 양도와 전대 개념 잡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어. 그때 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은,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갑은 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해지권은 권리니까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 민법상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에 관한 기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권 양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그대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수인 병이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대는 임차인이 지위에서 그대로 목적물 자체를 재임대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도 전대 모두 다 임대인이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그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동의 없어도 유효해요. 그럼 무슨 요건이냐? 병이 자신의 권리, 임차권 양도라면 임차권이 생기겠죠. 전대차라면 전차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갑에게 주장하기 위한 주장, 대항.
동의가 없으면 병은갑에게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동의가 없으면. 동의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의 동의는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자신의 권리, 임차권, 전차권을 임대인 갑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항 요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계약의 개념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이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법은요,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만 기초과정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특별법이요, 총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주임법, 상임법 나오면 제가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는 줄여서 집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집합건물법 이렇게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그것도 길어. 집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통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더 줄입니다. 가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통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부실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줄여서 말할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주임법, 상임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좀 전에 왔던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이에요.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입니다. 집합건물법은요, 소유권의 특별법이에요. 소유권.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소유권의 특별법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요, 저당권의 특별법, 저당권.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은 계약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물권의 특별법이죠. 물권. 자, 두 번째로 이 각각의 특별법들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민법에 임대차가 있고 민법에 소유권 저당권이 있는데 굳이 법을 왜 따로 만들었을까? 이걸 재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만든 목적. 재정 목적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법이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임대차에 적용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합건물법은, 직권법은 아파트에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특별하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법이 특별하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적용법이 또는 적용요건이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적용요건. 지문 5개 놓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골라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적용범위, 적용요건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적용이 되었을 때 이 법은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법의 내용. 그 법이 적용되었을 때 효과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복잡해요. 이게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할 거예요. 이거를 다 낱낱이 정리하면요, 민법보다 머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 이 법의 내용, 법이 구체적으로 뭘 규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만 강의를 할 겁니다. 정리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위주로만 정리를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했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서 힘들고 저는 진도 못 맞춰서 힘들고, 또 꾸역꾸역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걸 맞췄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여기에 투입할 시간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봐서 그거 확실하게 맞는 게 더 나아요. 이거 합쳐서 6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6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특히 요 주임법, 상임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실무하실 때 꼭 필요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집권법과 부실법은 2차 과목 부동산 중개사법, 부동산 실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부동산 중개사법 기출문제를 쫙 보다 보면 매년 주임법, 상임법, 집권법, 부실법 문제가 하나씩은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2차 과목 중개사법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나왔던 거,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그 정도만 정리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낱낱이 정리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가등기 담보법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조문이 그지같이 많고요. 부실법은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사례 형태가 골 때리기 어려워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딱 기초가 되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민사집법은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다음 시간에 각각의 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요 정도를 살펴보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구나. 그 정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정 목적과 적용 요건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